안녕하세요. 전문의가 전하는 소중한 의료정보 명의톡톡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김수환이고요. 지금 제 옆에는 오늘 주제인 비부비동용 종양의 전문가이신 김도현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도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께서 일단 비부비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낯설게 느끼실 것 같아요. 우선 비부비동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코 안에 공기가 통하는 길을 비강이라고 하고, 코 옆에 얼굴뼈 안에 동굴처럼 비강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을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비강과 부비동은 서로 가까이 있고 특징이 유사해서 비부비동이라고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김도영 교수님. 이 비부비동에 종양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초기 증상은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흔히 축농증이라고 알고 계시는 부비동염 혹은 비염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종양이 생겨 비강 안에서 커지더라도 코 안에 공기가 통하는 길의 절반 정도를 채울 때까지는 코막힘의 증상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비부비동의 입구를 막아서 2차적으로 부비동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럴 때에는 누런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안면통, 치통 같은 부비동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양에 출혈성 경향이 있으면 종양이 작은 크기일 때부터 코피가 동반될 수 있고, 종양이 크기가 커지면 코막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부비동 종양은 초기에는 부비동염이나 비염과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종양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양이 진행되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부비동은 눈과 머리, 귀와 가깝기 때문에 종양이 커지면 눈과 안면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눈의 복시, 시력 감소, 눈 돌출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두통, 안면 부종, 감각 이상, 마비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에 종양이 생기면 후각이 저하돼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코에서 목 뒤로 넘어가는 부분인 비인두 부위에 종양이 생기면 귀 먹먹함, 청력 저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이렇다 보니 안과나 신경과를 전전하다가 저희 쪽으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비부비동에 종양이 생겨도 눈과 안면 부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부비동 종양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우선 비강 내시경을 통해 비강을 보면서 종괴가 보이면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부비동 내에 종양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강 내시경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영상 검사로 위치를 확인하고 수술을 통해 병변을 접근해야 조직 검사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종양에는 악성과 양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둘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까요? 양성은 주위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를 일으키지 않아 대부분 수술 경우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양성 종양 중에서도 재발을 잘하는 종양이 있고, 암으로 진행하거나 암과 함께 존재하는 양성 종양도 있어서 조직학적 결과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뇌, 폐, 간, 임파선 등 다른 장기로 전이를 일으키거나 종양을 제거한 후에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광범위한 종양 제거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부비동암이 진단되면 이후에 어떤 검사와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암이 진단되면 CT, MRI 이외에도 PET-CT를 시행해서 암의 발생 범위와 전이 여부를 판단해 임상 병기를 결정합니다. 치료 방법은 암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비부비동암은 보통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3, 4기 정도 진행됐을 경우에는 수술을 한 후 항암 혹은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수술 진단 단계부터 암의 병기뿐만 아니라 암의 종류,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약제 진료를 통해 최선의 치료 계획을 결정합니다. 코와 얼굴에 생긴 암은 굉장히 환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 수술을 굉장히 크게 했기 때문에 얼굴의 미용적이나 이런 문제도 문제가 많았고요. 교수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최근에 이 비부비동암 수술 방법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초기의 비부비동암은 안면 부위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부비동에 위치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내시경 수술이 많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얼굴을 열어서 수술했던 경우들도 내시경 절제로 가능한 경우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상당히 많이 진행된 암의 경우에는 얼굴뼈의 일부를 제거하는 상악골 절개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외형적인 변화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먹고 말하는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의 다른 부위를 떼어낸 피판을 이식하는 재건술을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까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에 종양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냄새를 맡는 게 저하된다면 굉장히 그런 환자들이 많은데 모두 다 종양을 의심해야 될까요?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코 전문가와 환자의 병력과 신체 검사를 하고 종양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CT, MRI를 찍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후각신경에 생기는 종양은 코 천장 부위에서 발생해 코 안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머리뼈 안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코뿐만 아니라 코의 천장을 통해서 머리까지 진행하는 종양을 저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양들이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럴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수술적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신경외과에서 머리를 절개해서 수술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최근에는 수술을 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는 개두술을 포함한 2개 안면 절제술로 머리와 얼굴을 함께 여는 그런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코 안의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가능해지면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안면 윤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비인두암에 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시청자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인두 자체는 코의 뒷벽입니다. 코의 입구로부터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부위를 우리가 비인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교수님, 비인두암의 어떤 증상이 대표적입니까? 비인두 부위에는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관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비인두 종양이 생기면 이관 입구가 막혀 한쪽 귀가 먹먹한 중이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수개월 동안 중이염 치료를 하다가 비인두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피가 섞인 콧물이 가래가 나오거나 코막힘이 발생하거나 얼굴 주변에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나면 비인두암을 의심해 보시고요. 임파선 전이도 흔하기 때문에 목에 흙이 만져지는 경우에도 비인두암일 수 있습니다. 네, 이 비인두암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노인들이 많다고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인두에 생긴 종양도 부비동암처럼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비인두암은 수술보다는 방사선 및 항암 치료를 주로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암 부위를 집중해서 더 많은 방사선을 집중시키고 주변 장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사선 치료를 활용합니다. 항암 치료도 암종의 특성에 따라서 표적 항암 치료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양이 너무 크거나 치료 후에도 암종이 잔존할 시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를 통한 내시경 수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코안을 통한 내시경 수술로 어떤 수술들이 가능한지 소개해 드릴까요? 부비동 이외에 가장 흔한 내시경 수술로는 뇌하수체 종양 수술이 있습니다. 뇌하수체는 보다시피 머리 한가운데 있는데요. 손상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머리 한가운데 있는 뇌하수체로 접근하는 방법은 코 안을 통해 접근하는 내시경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이 신경외과와 함께 협진을 통해서 뇌하수체 종양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뇌하수체나 다른 뇌종양의 진단은 주로 신경외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코 전문 의사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코 구조물을 잘 이해하고 손상을 최소화하며 접근하는 것이 저희 코 전문 의사의 역할입니다. 뇌를 침범한 종양의 경우 치료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신경외과 의사의 전문이기 때문에 두 임상과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수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뇌를 침범하지 않은 두개조 수술은 대부분 이비인후과에서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 코 전문 의사는 수술 후 후각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수술을 할 때 후각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점막 보존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요. 수술 후 음성 변화나 부비동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저희 코 전문 의사의 역할입니다. 네, 오늘 명의톡톡 시간에는 코 안에서 발생하는 비부비동암과 주변 종양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김도윤 교수님, 비부비동암 전문가로서 우리 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십시오. 비부비동암은 바로 인접 부위에 눈과 뇌 같은 매우 중요한 장기들이 가까이 있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기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비염이나 부비동염과 비슷해서 방치하다가 병이 진행된 이후에 발견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투약을 해도 비염, 부비동염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심해지는 코막힘, 콧물, 코피 등의 증상이 있을 때, 특히 한쪽 코에만 이런 증상이 심해지고 한쪽 귀에만 중이염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찾아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도영 교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